CNN에서 기획한 프로젝트 하나가 시청자들의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나레이션도 없이 오직 현장의 소리만으로 구성된 15분짜리 작품, 윈터 서울이 전 세계 SNS를 통해 확산되며 화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주인공은 미국 미시간 출신의 케이틀린 워너, 30대 초반 생태학자이자 CNN 다큐멘터리 제작자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생물지리학 박사인 그녀는 이미 한강 복원 사례를 논문을 통해 여러 번 접해왔어요. 하지만 논문과 현실은 다르다는 회의적 시선으로 서울에 도착한 그녀가 일주일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함께 온 중국계 미국인 동료가 계속해서 한국은 좁은 나라에서 억지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는데요. 하지만 한강 상류에서 멸종위기 1급 흰꼬리 수리를 목격한 순간 그 동료조차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한 눈꽃 절차에서 본 백두대간 설경에 알프스보다 조용하고 접근성이 좋다며 감탄했어요. 이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은 CNN 다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케이틀린 워너는 이번 출장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인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생물지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CNN 환경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공동 제작하고 있는 생태학자였어요. 도시 생태계와 습지 회복 연구가 전공이었습니다. 이번 서울 방문은 한강 도심 생태계의 겨울철 적응력과 생물 다양성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청계천과 한강의 복원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논문을 통해 접해왔지만 겨울 생태계는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겨울에도 논문에서 읽은 대로일까? 기내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온 중국계 미국인 촬영 감독 앤디 첸은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케이틀린, 솔직히 한국 같은 좁은 나라에서 뭘 기대해? 그냥 포장된 거 아닐까? 앤디의 말에 케이틀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로서 선입견 없이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13시간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2월 중순에 한국은 디트로이트보다 따뜻했습니다. 입국 절차도 효율적이었고 안내 표시도 명확했어요. 공항에서 현지 코디네이터인 이서진 씨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30대 중반의 생태관광 해설사 자격 보유자인 그는 전직 지역신문 기자로 국내 자연 관광지에 정통했어요. 케이틀린 씨, 반갑습니다. 겨울 한강 생태계를 보러 오셨다니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겨울에도 볼 게 많나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오히려 겨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겨울철 새들이 더 다양하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관찰도 쉬워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케이틀린은 서울의 첫인상을 관찰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네, 한강까지도 지하철로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태 관찰에 자주 참여할 수 있어요. 첫 목적지는 한강 밤섬 조망대였어요.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였습니다. 조망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시민들이 망원경으로 새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고성능 망원경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순간 케이틀린은 감탄했습니다. 강 한복판의 작은 섬 주변으로 다양한 새들이 모여 있었어요. 검은 머리 쑥새들이 갈대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고방오리들이 물 위에서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외가리는 한쪽 다리로 서서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다양성을. 겨울철에는 더 많은 종을 볼 수 있어요. 한강 상류까지 가면 40여 종 이상의 겨울철 새를 관찰할 수 있거든요. 옆에서 앤디가 투덜거렸어요. 그냥 평범한 새들 아냐? 뭐가 대단한 거지? 하지만 케이틀린은 과학자의 눈으로 정말 인상적인 생물 다양성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조망대에서 김수정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시 환경정책과에서 한강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였어요. 케이틀린 씨, 반갑습니다. 밤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섬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1968년 홍수로 둘로 나눌 때까지는 하나의 큰 섬이었어요.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완전한 무인도예요. 시민들의 참여는 어떤가요? 정말 활발해요. 자발적으로 생물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든 생태계예요. 김 씨가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저기 계신 김덕수 선생님이요. 20년째 자원봉사로 해설사를 하세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새 관찰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새들은 추위를 안 타나요? 한 아이가 질문했어요. 새들은 깃털이 있어서 우리보다 추위에 강하단다. 그리고 여기 물이 흐르니까 먹이도 충분해.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할아버지의 친절한 답변을 들으며 케이틀린은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데이터 위에 감정이 얹힐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구나. 케이틀린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정부나 전문가 주도로 생태 보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조망대를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케이틀린의 마음에는 오늘 본 광경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논문보다 훨씬 생생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이 정도 생물 다양성이 남아있다니.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케이틀린은 오늘을 정리했어요. 첫날 소감, 서울 도심 생태계가 예상보다 훨씬 풍부함. 시민 참여도가 매우 높고 자발적 보호 문화가 인상적. 겨울철에도 충분한 생물 다양성 확인. 앤디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냥 운 좋게 새 몇 마리 본 거 아냐? 하지만 케이틀린은 이미 내일 일정이 기대되고 있었어요. 한강 상류로 올라가서 더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할 예정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수많은 불빛들 사이 어디선가 한강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첫날부터 예상과 다른 서울을 만나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 7시 케이틀린 일행은 한강 상류인 가평과 청평 일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씨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북한강 주변은 겨울 물새들의 천국이에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가평 자라섬과 청평호 일대는 환경부에서 정식 철새 관찰지로 지정한 곳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새들을 볼 수 있나요? 케이틀린이 관심을 보였어요. 민물가마우지는 기본이고 운이 좋으면 흰꼬리수리까지 볼 수 있어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종이죠. 흰꼬리수리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매년 겨울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와서 한강 상류에서 포식 활동을 해요. 청평호 주변을 주로 날아다니죠. 호텔에서 경춘선 가평역까지는 ITX 청춘을 이용했어요. 복선 전철로 개통된 이 노선은 정말 빠르고 편안했습니다. 기차에서 바라본 겨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눈 덮인 산들과 얼음이 언강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강을 따라 달리는 구간에서는 강 위에 떠있는 새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접근성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런 자연이. 케이틀린이 감탄했어요. 서울 근교 1시간 거리에 이런 생태계가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접근성을 갖춘 곳을 찾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평이 서울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해요. 수도권 시민들이 쉽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앤디는 기차 안에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풍경 아니야? 이런 건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 하지만 케이틀린은 창밖 풍경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끼고 있었어요.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었거든요. 가평역에서 내려 자라섬으로 향했습니다. 자라섬은 북한강 위의 작은 섬으로 2006년부터 생태문화섬으로 조성되어 겨울철새 관찰의 명소가 되었어요. 이 섬 자체도 정말 잘 조성되어 있네요. 인공적이지만 자연스러워요. 네, 인공적으로 만든 섬이지만 자연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했어요. 생태와 관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다리를 건너 섬에 들어서자마자 케이틀린은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저 큰 검은 새들은 뭐예요? 수백 마리가 모여 있네요. 민물가마우지예요. 정말 대박이네요.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오랜만이에요. 이 씨도 흥분했어요. 원래는 겨울철새였는데 기후변화로 텃새가 된 종이에요. 멸종위기 2급 종이죠. 강 위에서 민물가마우지들이 집단으로 다이빙하며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정말 역동적이었어요.
한 마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새들도 연쇄적으로 따라서 다이빙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사냥하네요. 케이틀린이 감탄했어요. 네, 민물가마우지는 집단 사냥을 하는 대표적인 종이에요. 물고기 떼를 둘러싸고 함께 사냥하죠. 어민들과 갈등은 없나요? 이렇게 많은 새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처음엔 있었는데 지금은 공존 방법을 찾았어요. 민물가마우지가 주로 잡는 건 잡어류거든요. 오히려 어종 다양성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현지 생태 해설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생태계에서는 모든 종이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포식자가 있어야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죠. 그때 하늘에서 큰 맹금류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날개폭이 2m도 넘어 보이는 거대한 새였어요. 저건 설마? 케이틀린이 흥분해서 망원경을 조정했어요. 흰 꼬리술이에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 씨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천연기념물 제243-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이에요. 한국에 겨울마다 찾아오는 개체는 10여 마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에서 지켜보던 앤디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망원경으로 흰 꼬리수리를 보고 있던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게 정말 야생에서? 진짜 멸종위기종이라고요? 네, 매년 겨울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와서 한강 상류에서 포식 활동을 해요. 청평호의 물고기와 물새들이 주요 먹이죠. 흰 꼬리수리가 청평호 위를 유유히 날아가다가 물 위로 내려앉아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을 보며 케이틀린은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에요. 수도권에서 이런 최상위 포식자를.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네요. 맞아요. 최상위 포식자가 서식할 수 있다는 건 먹이사슬이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강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거죠. 오후에는 청평호 습지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는 더 다양한 새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새매와 황조롱이가 갈대밭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둘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맹금류였습니다. 저 새들은 뭐예요? 새매와 황조롱이요. 둘 다 천연기념물 맹금류예요. 겨울철에 개체수가 늘어나죠. 상류 갈대밭과 습지에서 겨울을 나는 대표적인 종들이에요. 물 위에는 청둥오리, 비오리, 댕기 흰죽지 등 다양한 오리류들이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정말 수천 마리가 될 정도로 많았어요. 겨울철 오리무리의 대표격이에요. 한강 상류 모래톱과 강변에서 월동하는 대표적인 종들이죠. 현지 생태 해설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희귀한 뺨검둥오리도 섞여 있어요. 찾아보세요. 케이틀린은 카메라로 열심히 기록했어요. 이런 생물 다양성을 한 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미시간 주립공원에서도 이 정도 다양성을 보려면 여러 곳을 며칠에 걸쳐 다녀야 하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다 볼 수 있네요. 한강 상류는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구간이에요. 겨울 철새 동시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청평댐에서 화천까지 구간에서 40여 종 이상이 기록되고 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군요. 환경부에서 매년 전국 동시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조류보호협회 같은 지역 탐조회에서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요. 그때 해설사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이 주변에 가평 대성리 송어축제나 자라섬 싱싱 겨울축제 같은 겨울축제들이 열려요. 생태 관광과 지역 축제가 연계되어 있죠. 축제와 생태 보전이 충돌하지 않나요? 케이틀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히려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축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생태 체험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축제 수익이 생태 보전 사업에도 일부 사용돼요. 북한강 대성리 송어축제는 꽁꽁 언 북한강 위에서 송어 얼음 낚시를 체험하는 거고 자라섬 싱싱 축제는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이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화천 산천 어축제도 있어요. CNN에서 선정한 세계 7대 겨울 절경 중 하나죠. 한강 생태계는 이미 포식자와 피식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민들이 민물가마우지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나요? 앤디가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흰 꼬리 수리를 본 후부터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균형을 찾았어요. 민물가마우지가 주로 잡는 건 잡어류거든요. 오히려 어종의 다양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흐름을 지키는 게 저희 일입니다. 생태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구나. 케이틀린이 깊이 깨달았어요.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런 철학이 이곳 생태계의 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케이틀린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날 소감 한강 상류 생태계의 풍부함에 놀람. 멸종위기 1급 흰꼬리수리까지 관찰 가능한 수준.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이런 생물 다양성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 생태계 균형 유지 철학도 인상적. 민물가마우지 같은 논란종도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성숙함. 축제와 생태보전의 조화로운 공존 모델. 앤디도 이제는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흰꼬리 수리를 본 후부터 말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내일은 뭘 하죠? 케이틀린이 물어봤어요. 송어축제 현장을 가볼까요? 생태와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씨의 제안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꽁꽁 언강 위에서 하는 얼음 낚시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문화였거든요. 창밖으로 북한강의 야경이 보였어요. 강물 위로 별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흰꼬리 수리와 민물가마우지들이 저 어둠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거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을까 기대됐습니다. 셋째 날 케이틀린 일행은 가평 대성리 송어축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축제라고 하니까 좀 의외네요. 생태조사와 축제가 관련이 있나요? 케이틀린이 궁금해했어요. 한국의 겨울 축제들은 생태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 씨가 설명했어요. 특히 북한강 일대에는 대성리 송어축제, 자라섬 싱싱 겨울축제,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화천 산천 어축제까지 있어요. 북한강 겨울 3대 축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성리에 도착하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꽁꽁 언 북한강 위에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얼음 위에서 낚시를 하네요. 케이틀린이 신기해했어요. 축제 현장에서 최강민 씨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의 가평 출신 청년으로 지역 축제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송어 낚시 해보실래요? 강민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네,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안전한가요? 얼음 두께를 매일 체크해요. 지금 30cm 정도 되니까 완전히 안전해요. 얼음 위에 구멍을 뚫고 낚싯줄을 들이우는 체험을 했어요. 30분 정도 기다리니 정말로 송어가 잡혔습니다. 우와, 정말 잡혔어요. 케이틀린이 소리쳤어요. 바로 회로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맛이에요. 강민 씨가 즉석에서 송어를 손질해 회를 만들어줬어요. 신선한 송어의 탱탱한 식감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틀린이 더욱 놀란 건 축제장의 질서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생태는 연구만으로는 안 되고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살아납니다. 강민 씨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축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태를 체험하게 되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기거든요. 앤디는 처음에 이런 건 너무 상업적인 행사 같아라고 투덜댔지만 실제로 참여해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 있게 즐기네요. 환경 파괴도 전혀 없고. 축제장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썰매를 타며 놀고 있었고 연인들이 함께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생태와 공동체가 함께 사는 방식이야. 케이틀린이 생각했어요. 놀이와 질서, 생태가 충돌하지 않는 장소네요. 오후에는 자라섬 싱싱 겨울축제도 둘러봤어요. 북한강 위 자라섬에서 열리는 대형 겨울축제였습니다. 눈썰매, 전통썰매, 비료포대 봅슬레이, 빙판, 바나나보트, 아이스링크까지 다양한 겨울놀이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놀이 풀패키지였어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네요.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송어 얼음 낚시죠. 케이틀린이 가장 놀란 건 축제와 환경보호가 전혀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축제가 끝나면 완전히 원상복구된다고 했습니다. 임시시설들도 모두 재활용 가능한 자재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축제 수익의 일부는 지역 생태 보전 사업에 사용되고요. 이 씨가 설명했어요. 정말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이네요. 케이틀린이 감탄했어요. 진짜 성수군 놀면서도 지킬 걸 지키는 데 있구나. 축제장에서 만난 한 가족과 대화를 나눴어요. 6세 딸과 함께 온 30대 부부였습니다. 매년 이 축제에 오세요? 네, 딸이 좋아해서 겨울마다 와요.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니까 부담도 없고요. 아이가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되나요? 그럼요. 송어도 직접 잡아보고 강에 사는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작년에는 집에 가서 물고기에 대한 책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말에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저기 새들도 물고기 잡아먹어요? 응, 저기 보이는 큰 새들이 바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이야. 그럼 우리랑 똑같네.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모두가 웃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생태 교육이 축제의 또 다른 가치였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날 소감 겨울축제와 생태보전의 완벽한 공존 모델 확인.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의식과 환경보호 의식이 놀라움. 축제를 통한 자연 친화적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상업성과 생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짐. 무엇보다 축제가 자연스러운 생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 앤디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축제 문화는 처음 봐요. 미국에서는 이런 규모의 축제에서 이 정도 질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서 또 다른 한국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에요. 이 씨가 말했어요. 창밖으로 축제장의 야경이 보였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서 도시의 겨울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었어요. 넷째 날 새벽 케이틀린은 호텔 창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려서 서울이 온통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가평에서 서울로 돌아온 첫날부터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거였습니다. 오늘 촬영 일정이 취소될 수도 있겠네요. 케이틀린이 걱정하며 이 씨에게 연락했어요. 아, 눈 보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은 이 정도 눈으로는 멈추지 않아요. 정말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 적설이면 대부분 일정이 취소되는데 한국의 겨울 인프라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미 도로 제설이 끝났을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호텔에서 나와보니 도로는 이미 말끔하게 제설이 되어 있었고 지하철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7시였는데도 주요 도로들이 모두 깨끗했어요. 이 정도 적설인데 도시 기능이 완전히 정상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케이틀린이 감탄했어요. 서울시 전체에 제설차 1200여 대가 동원되거든요. 새벽 3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6시면 주요 도로는 모두 끝나요. 정말 효율적이네요. 베를린에서도 제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지하철 안에서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약간 혼잡했지만 서로 밀치거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눈에 정말 익숙하시네요. 서울 시민들은 겨울에 몇 번씩 이런 눈을 경험하니까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되면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원래 계획했던 난지습지 촬영은 안전상 취소하고 대신 예정에 없던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설경 속 전통 문화를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씨의 제안이었어요. 궁궐에도 생태적 요소가 있나요? 직접적인 야생동물 서식지는 아니지만 전통 조경과 현대 도시의 조화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 속 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도 관찰하실 수 있고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하니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기둥과 푸른 단청에 하얀 눈이 쌓인 모습이 마치 동양화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와, 이런 아름다운 설경이. 케이틀린이 탄성을 내뱉었어요. 궁궐 곳곳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한국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 분들도 한복을 입고 많이 오시는군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통 문화에 관심이 높아졌어요. 특히 눈 내린 날에는 더 많이 오시죠. 정말 인상적인 광경이었어요. 형형색색의 한복과 하얀 눈, 그리고 웅장한 궁궐 건축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눈 덮인 기와 지붕의 곡선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논문은 통계를 말했지만 서울은 감정을 움직이네요. 마리안이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도시들은 대부분 기능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기능적이면서도 동시에 감성적이에요. 앤디가 또 한마디 했어요. 전통을 너무 관광 자원으로 소모하는 거 아냐? 이런 건 그냥 쇼 같은데. 하지만 케이틀린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이건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생활 문화야. 실제로 궁궐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관광을 위한 억지스러운 연출이 아니라 정말로 전통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경복궁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눈이 쌓인 기와 지붕들의 곡선이 아름다웠습니다. 관광지임에도 소음이 거의 없네요. 케이틀린이 놀라워했어요. 북촌 주민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안내판을 세워놨거든요. 관광객들도 대부분 지켜주세요. 이곳은 실제 주거지역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있는데도 골목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한옥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이 마치 동양화 같았습니다. 아름다움은 기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케이틀린이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었어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편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도 잘 되고 난방도 완벽했어요. 카페 사장님은 60대 여성이었는데 이곳에서 30년째 살고 있다고 했어요. 관광객이 많아져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케이틀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동네가 예뻐서 오시는 거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시끄럽지는 않나요? 요즘 관광객분들이 정말 조용해요. 서로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한복 입고 오시는 걸 보면 전통 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그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관광객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숙한 관광 문화네요. 역사란 과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품는 것이구나. 케이틀린이 깊이 깨달았어요. 저녁에는 다시 한강으로 나가서 설경을 촬영했습니다. 눈 덮인 한강공원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강물은 아직 얼지 않았지만 강변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겨울 동화 같았어요. 눈이 와도 새들은 떠나지 않는군요. 네, 한강은 겨울에도 먹이가 풍부해서 텃새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온이 다른 강들보다 높아서 얼지 않거든요. 이 씨의 설명을 들으며 케이틀린은 서울의 생태계가 정말 안정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넷째 날 소감 갑작스러운 폭설에도 도시 기능이 정상 작동. 효율적인 제설 시스템과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인상적. 전통 문화가 현대 도시와 조화롭게 공존.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철학을 확인. 성숙한 관광 문화와 주민들의 자부심도 놀라움.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북촌에서 만난 카페 사장님이었어요. 관광객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도시는 외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청계천의 비초롱 축제를 보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밤 케이틀린은 청계천 비초롱 축제를 보러 나섰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서 내려 청계광장으로 향하니 정말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청계천 전체가 형형색색의 등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와,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케이틀린이 감탄했어요.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열리는 서울의 대표 겨울 축제예요. 서울 윈터페스타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죠. 이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전통 한지로 만든 등불이에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 종이 기술이죠. 전통 한지로 만든 등불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정말 신비로웠어요. 연꽃, 나비, 물고기, 학한복, 입은 여인 등 다양한 모양의 등불들이 청계천을 따라 5km에 걸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소재와 현대 기술의 완벽한 조화네요. 케이틀린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LED 조명과 전통 한지가 만나서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관찰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지만 무질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소리보다 조명이 더 밝은 도시네요. 케이틀린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정말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불의 아름다움에 빠져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와하는 감탄사가 들렸지만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이 씨가 설명했어요. 앤디가 또 한마디 했어요. 뉴욕 같았으면 조명 다 깨지고 시끄러웠을걸. 하지만 케이틀린은 다른 것에 주목했어요. 이건 공공공간에 대한 집단적 예의야. 진짜 공존이야. 광통교에서 한 가족을 만났어요. 초등학생 2명과 함께 온 30대 부부였습니다. 매년 이 축제에 오세요? 케이틀린이 물어봤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해서 매년 와요. 무료니까 부담도 없고요. 아빠가 답했어요. 정말 무료인가요? 이 정도 규모라면. 네, 완전 무료예요. 그냥 와서 보고 즐기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축제에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시민들을 위한 축제라는 개념이 강해요.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시민들이 무료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때 한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과자 봉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케이틀린이 놀라워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엄마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는 더욱 조심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장통교까지 걸어가면서 다양한 등불들을 구경했어요. 특히 한국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한 등불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한복 입은 여인, 전통 악기, 궁궐 건물, 탈춤 등을 형상화한 등불들이 정말 우아했어요. 물 위에 반사된 모습까지 더해져서 마치 꿈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청계천 복원 자체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이 비초롱 축제도 그런 철학의 연장선이에요. 오간수교에서 잠시 멈춰서 전체적인 풍경을 감상했어요. 물 위에 등불들이 반사되어 만드는 빛의 향연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갔어요. 여기서 찍으면 더 예쁘게 나와요. 친절하게 장소를 알려주고는 사라졌어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 거였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네요. 케이틀린이 감동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서로 돕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관광객이나 외국인에게는 더욱 친절하죠. 자기 도시를 자랑스러워하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축제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가고 가족들이 아이에게 등불에 대해 설명해주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진짜 축제는 도시의 품격을 비추는구나. 케이틀린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해도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청계천 비초롱 축제는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의식과 함께 진짜 품격 있는 축제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쓰레기 처리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도 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가져가거나 분리수거함에 버렸습니다. 환경의식도 정말 높네요. 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는 더욱 그래요. 축제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바퀴 더 돌아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무료로 이런 퀄리티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니.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시민들이 즐겨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씨의 말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느껴졌어요. 빛이 아름다운 건 어둠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기 때문이구나. 케이틀린이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다섯째 날 소감 청계천 빛초롱 축제는 단순한 조명 축제를 넘어선 도시 예술. 전통과 현대의 조화, 무료 개방의 철학, 시민들의 질서 의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2000년 한지 기술과 LED의 만남이 환상적. 말소리보다 조명이 밝은 시민의식이 진짜 감동. 특히 아이가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모습과 시민이 관광객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축제의 품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눈꽃 열차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섯째 날 케이틀린의 마지막 일정은 눈꽃 열차 여행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청량리역으로 향했어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눈꽃 열차는 강원도 산간 협곡의 눈꽃 풍경을 즐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설경 관광 열차였습니다. 정말 기대되어요. 기차로 설산을 본다니. 알프스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한국은 어떨까요? 케이틀린이 흥분했어요. 태백산 눈축제 기간에 맞춰서 특별 운행하는 거예요. 태백, 철암역 일대 백두대간 협곡 구간이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씨가 설명했어요. 운행 구간이 청량리에서 양평, 원주를 거쳐 태백까지예요. 그리고 태백에서 협곡열차 V-트레인으로 갈아타서 철암 협곡을 감상할 수 있어요. 청량리역은 이른 시간임에도 눈꽃 열차를 탄 승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 승객들이 많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보였습니다. 전망 좋은 열차 안에서 눈 덮인 계곡, 터널, 절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해요. 오전 7시 30분, 무궁화호가 청량리역을 출발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양평을 거쳐 강원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겨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 덮인 산들과 얼음이 언강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특히 남한강을 따라 달리는 구간에서는 강 위의 얼음과 주변 설경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알프스 못지않네요. 스위스의 빙하 특급 못지않아요. 케이틀린이 감탄했어요. 접근성은 훨씬 좋죠. 서울에서 3-4 시간이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거리에 이런 설경을 보기 어렵거든요. 기차가 원주를 지나 태백으로 향하면서 풍경이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깊은 계곡과 수직에 가까운 절벽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설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기차 안에서 이런 풍경을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케이틀린이 계속 셔터를 눌렀어요. 이동 자체가 하나의 관광이 되는 여행이네요. 기차 안의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승객들이 모두 창밖 풍경에 감탄하며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부모와 함께 설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케이틀린이 이 씨에게 물어봤어요. 대부분 기차 타고 가는 알프스급 설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 몇 시간 만에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접근성에 가장 놀라더라고요. 앞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앤디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진짜네. 이런 풍경이 한국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케이틀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태백역에 도착하니 정말 설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산간의 공기가 폐속까지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태백은 해발 700m 정도의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오래 남아 있어요. 태백에서 협곡열차 B-트레일로 갈아탔습니다. 이 열차는 철암 협곡의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관광열차였어요. 일반 열차보다 창문이 크고 전망을 위한 특별한 좌석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여행이네요. 케이틀린이 말했어요. 협곡열차가 철암 구간을 지나면서 정말 숨막히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직 절벽과 깊은 협곡,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강물,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런 풍경이 한국에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나 스위스의 융프라우요흐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협곡열차는 천천히 달리면서 승객들이 충분히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특히 절경 구간에서는 속도를 더욱 늦춰 사진 촬영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네요. 태백산 눈축제장에 도착해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눈조각 전시, 썰매 체험, 그리고 태백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보는 설경까지. 축제와 자연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어요. 케이틀린이 감탄했어요. 한국의 겨울축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이에요. 모든 시설이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축제가 끝나면 원상복구돼요. 이 씨가 설명했어요. 축제장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실내 얼음 조각 광장도 볼 수 있었어요. 얼음으로 만든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얼음 축제는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데 케이틀린이 놀라워했어요. 태백산 눈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한국 대표 겨울 축제예요. 오후에는 다시 눈꽃철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돌아가는 길에도 창밖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지면서 설산에 붉은 노을이 물드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케이틀린이 만족해했어요. 기차 타고 가는 한국식 설국 투어라고 부를 만하네요. 성인 7-11만 원 정도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기차 여행이 몇 배는 비싸거든요. 저녁 늦게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밤이었지만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여섯째 날 소감 눈꽃철차 여행은 한국 겨울 관광의 백미. 서울에서 3-4시간 거리에 이런 설경이 있다는 것이 놀라움. 기차 여행의 낭만과 백두대간의 웅장함을 동시에 경험. 자연과 축제의 완벽한 조화. 접근성과 가성비까지 뛰어난 완성도 높은 관광 상품. 앞에서 계속 회의적이었던 앤디도 마지막에는 완전히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말문이 막혀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틀렸네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주일은 케이틀린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케이틀린은 다시 한강 밤섬 조망대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곳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생태 관찰지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망대에 올라 망원경을 들여다봤어요. 흰 꼬리수리 한 마리가 강 위를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워. 혼잣말을 하며 그 장면을 마음에 새겼어요.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밤섬의 겨울 철새들, 한강 상류의 생물 다양성, 송어축제의 활기, 설경 속 궁궐, 청계천의 빛초롱, 그리고 눈꽃철차의 설산까지. 이 모든 걸 어떻게 영상으로 담아야 할까? 케이틀린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편집과 화려한 효과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답이 명확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조망대 아래에서 한 시민이 조용히 발밑에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저거야. 케이틀린이 깨달았어요. 진짜 감동은 거대한 스펙터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고방오리가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장면, 눈 위에 남겨진 작은 수달, 발자국 찜질방에서 식혜를 마시며 미소 짓는 중장년 커플, 청계천 조명 사이로 조용히 걸어가는 아이들, 제설된 도로 위를 질서정연하게 걷는 시민들. 하지만 복잡하게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장의 소리만 담아서 15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윈터 서울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어요. 케이틀린이 결심했어요. 영상에는 아무런 내레이션도 음악도 넣지 않았어요. 오직 현장의 소리만 담았습니다. 물소리, 새들의 지저귀м,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 눈 밟는 소리, 시민들의 조용한 대화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진실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야. 편집을 하면서 케이틀린이 느낀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완성된 영상을 CNN 본부에 전송하면서 간단한 메모와 함께 보냈어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보여주세요. 설명이 필요 없는 도시 서울입니다.
3시간 후 뉴욕 본부의 하이케 밀러 프로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케이틀린, 이 영상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자연스러운 장면들을 담았어요? 그냥 서울의 일상을 기록한 거예요. 특별한 연출은 전혀 없어요. 내레이션이나 설명이 전혀 필요 없네요. 영상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서울의 힘인 것 같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거 바로 메인 뉴스 시간에 송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 밤 윈터 서울이 CNN 메인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다. 설명 없이도 모든 게 느껴진다. 정말 평화로운 도시네요.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라워요. 전 세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반응들이었어요. 오후에는 함께 온 앤디와 마지막 정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 문화를 과소평가했어요. 앤디가 인정했어요.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예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문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찜질방에서의 경험은 어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어요. 온돌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뀔 것 같나요? 이미 바뀌었어요. 이 정도 퀄리티라면 어디서 시작됐든 한국이 완성한 거라고 생각해요. 앤디의 솔직한 고백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에는 이 씨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으며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평에서 흰꼬리 수리를 봤을 때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자연의 진짜 가치를 몸으로 느꼈거든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지금의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논문으로만 알던 서울과 실제 서울은 정말 다른 도시였어요. 어떤 면에서요? 논문은 숫자와 통계를 보여주지만 실제 서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줘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서로에 대한 배려, 전통에 대한 자부심까지. 그런 건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거든요. 이 씨와의 대화를 통해 케이틀린은 이번 여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한 장면, 한 소리, 하나의 감정으로 전해지는 서울. 치안, 질서, 생태, 문화가 흐름처럼 이어진 도시. 위대함은 설명 없이도 기억된다. 짐을 정리하면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단순한 생태 다큐멘터리 촬영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야 했지만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케이틀린 연구실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은 CNN에서 의뢰받은 후속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밤섬의 백로, 눈 덮인 경복궁, 청계천의 빛초롱, 그리고 눈꽃 열차에서 본 설경까지. 윈터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3개월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여러 국제환경단체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내레이션 없이 오직 현장의 소리만으로 구성된 15분짜리 작품이 이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케이틀린, 서울 프로젝트가 정말 대성공이었네요. 동료 연구자 클라우스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CNN에서 시리즈로 확장하자고 제안했다던데요. 네, 포시즌즈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사계절 서울을 모두 다큐로 만들자는 거예요. 실제로 윈터 서울의 성공 이후 여러 방송사에서 비슷한 기획을 제안해왔어요. 하지만 케이틀린은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건 단순한 촬영 기법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진정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생태, 문화, 시민의식이 하나로 어우러진 완성체를 본 거죠. 다음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요? 서울에서 배운 시민 참여형 생태 보전 모델을 미국 도시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참여 문화, 축제와 생태의 공존,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같은 것들이요. 서울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거든요.
연구실 벽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특히 김덕수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새를 관찰하는 사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오후에는 미시간 대학에서 열린 도시생태학 세미나에서 발표했어요. 서울의 겨울 지속 가능한 도시 문명의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인가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20년째 자원봉사로 생태 해설을 하는 시민,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줍는 아이들, 축제를 질서 있게 즐기는 문화까지. 정부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는 시민의식이 있어요. 그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학습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미국 도시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세요? 핵심은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예요. 기술적 해결책보다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죠. 세미나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시민 참여형 생태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등 독일 주요 도시들도 서울 모델 벤치마킹을 요청하고 있다던데요. 네, 유럽 전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겨울철 도시 문화와 시민 참여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온 편지를 읽었어요. 이 씨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케이틀린 씨의 윈터 서울이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편지와 함께 서울의 봄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벚꽃이 핀 한강공원, 새로 찾아온 여름철 새들, 그리고 따뜻한 봄날의 청계천까지. 4월에 오시면 완전히 다른 서울을 보실 수 있어요. 제비, 뻐꾸기, 꾀꼬리 같은 여름철 새들이 와서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해요. 김수정 씨와 강민 씨도 안부 전하라고 하셨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책상 위에는 CNN에서 보낸 새로운 기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포시즌즈 서울 계절로 보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년간 4번의 촬영으로 서울의 사계절을 모두 담아보자는 3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모든 설계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케이틀린이 연구 노트에 적었어요.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생태보건도, 도시계획도, 문화축제도 모두 사람들의 삶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도시의 영향 아래 있다. 단순한 생태 다큐멘터리였던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진정한 도시의 가치는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걸 배웠다. 서울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도시였다. 데이터가 담지 못하는 감정과 신뢰의 도시.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시민의식의 높이.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 강은 흐른다. 사람들의 삶도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이 아름다울 때 도시는 문명이 된다. 창밖으로 디트로이트의 겨울밤이 보였어요. 하지만 케이틀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따뜻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4월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정말로 봄에 다시 서울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벚꽃이 핀 한강과 새로운 철새들을 만나러 말이죠. 다음엔 봄의 서울, 여름의 서울, 가을의 서울도 보고 싶어. 그런 계획을 세우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진짜 감동은 다음을 기약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서울이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감정을 주면서도 변하지 않는 깊이 있는 매력을 가진 도시. 그리고 그 매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자발적 참여, 서로에 대한 배려, 전통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문명의 완성체였습니다.